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미국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민세 건국이 현재 308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대도시는 병원과 학교, 교회까지 불법 체류자 추방팀이 급습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조찬 기도회에서 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 가족을 포용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주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같은 말을 한 주교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당 폭도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은 더 큰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 노조는 경찰을 공격한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은 형을 다 복역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이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의사당 폭동으로 수감형을 마친 한 사람은 트럼프의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했으므로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마약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마약 시장 실크로드를 만든 로스 울브리토를 사면했습니다. 마약과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연방 공무원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부서 직원들은 오늘 모두 유급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폐쇄하는데 그 이유는 DEI가 백인에게 차별적이라는 근거입니다. 의회 흑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대로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도 그동안 주장했던 60%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중국과 역시 관세 대상인 캐나다는 미국의 보복 내지 대응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세금을 2배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숨이 찹니다. 숨이 차오를 정도의 회오리 정치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미국이 트럼프 시대의 황금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단 미국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트럼프 자신의 약점을 이겨낼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네바다주를 순서대로 방문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연방정부 산불 지원책을 논의하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아젠다와 연방 지원을 교환하려고 하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와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도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내용이 이제 잠시 뒤에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서로 의견들이 다른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부터 다시 워싱턴 DC는 놀라움과 경악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공화당의 엘라바마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케이티 브리트 상원 의원이 이민 그 관세국 직원들이 지금 어제 밤까지 308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8명의 외국인, 이제 용어도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의 거리로 내보내지 않고 이민관세국 구금시설로
돌려보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했고 상식이 돌아온 아주 그 행복한 하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불법 이민자 체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 과반수 조금 넘는 숫자가 너무 그 불법 이 체류자들이 많아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잖아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한인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세관국이 불법 체류자를 부를 때 행정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는 때는 행정부가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가장 좀 온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고 바이든 시대에는 시민이 아니다. 비시민이다. non-citizen 이게 공식 용어였습니다. 그 공식 용어가 가장 이제 강경하게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 정책을 집행하겠어 하는 행정부에서는 에일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근데 그 뉘앙스 자체는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좀 멀리 해야지 될 것 같고 먼 것 같은 이방인 이런 느낌이 있죠. 에일리언. 지금 이민 관세국에서 직원들에게 전부 앞으로 그 외국인이라고 불러라. non-citizen. 비시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국경자료도 발표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도 체포하는 장소 대상이다. 학교도 교회도 미국에서 2011년도에 특수한 지역에서는 교회라든가 뭐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 불법 그 체류자들이 많이 가죠. 처음에 오면은 학교 뭐 이런 곳 그리고 병원까지 이건 참 아주 델리케이트한 장소다 해서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을 그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도 이걸 이제 지켰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안 하겠다고 했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도 급습해라. 학교도 교회도 급습해라 했는데 어제가 사실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첫날은 취임식이 있고 연방 그 대법원장 아래서 취임을 하고 그리고는 둘째 날은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이 조찬 기도회는 그 국립 대성당이요.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서 열리는데 이 조찬 기도회는 꼭 그 대성당의 주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각각 다른 뭐 유대교, 뭐 이슬람교 이런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대통령 앞에 앉혀두고 부통령 부부도 그렇고 대통령 부부와 가족들 다 앉혀놓고 축도 같은 것도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이제 국가의 방향, 바람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첫날의 첫 번째입니다. 어제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워싱턴 그 국립 대성당의 주교 마린버드 대주교입니다. 이 주교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통령의 관대함, 포용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음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그런 그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자비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서류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좋은 우리의 이웃이다. 또 세금도 낸다. 우리 교회와 모스크, 유대교 그런 그 회당 또 사찰 이런 데 가는 충실한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주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따시는 분들이고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축 농장, 육류 그 포장 농장 같은 데서 일하고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하는 분들이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세금을 낸다는 것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겠죠. 부모가 끌려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국가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굶주림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이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비난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소셜미디어에 마구 썼고 그 전에 조지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크 콜린스 의원이 이 사람도 추방을 해야지 된다. 워싱턴 국립대성당의 주교도 추방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들에게 조창기도회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조창기도회에서 바로 이 주교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세의 이름으로 이렇게 앞에 딱 붙이고 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꼭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가정에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 뭐 성전환 아이들도 있습니다. 숨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민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가족들이 둘째 딸도 그랬고 이방카 트럼프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술렁술렁 움직였고 그 JD 벤스 부통령도 옆에 이렇게 와이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다 술렁거렸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뭐 아무 얘기하지 않았고 트럼프 그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옆에 쳐다보면서 술렁술렁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니 뭐 별로 익사이링하지 않았죠.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 주교를 비난을 했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얘기를 한 그런 뭐 주교는 트럼프 나를 미워하는 급진 좌파 강경파다. 뭐 정치 성향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자비, 뭐 기독교 정신 이런 걸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는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그 국립대성당을 정치계로 끌어들였다. 그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심술궂었고 설득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불법 이민자의 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그 나라의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건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범죄의 물결이다. 그러니까 그 주교와 교회 자체가 사과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답자들 미국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거의 반 정도 한 46% 정도는 로이터와 입소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처리 방식을 지금까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국립대성당 하면은 며칠 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 장례식이 치러진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막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그 시위가 있고 할 때 그 성당 앞에서 성경 들고 사진 찍은 그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종교 어떤 그 기관, 종교 장소, 플레이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곳에 주교가 그런 말을 했고 대통령은 사과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그 출생 시민권도 역시 이민자들과 연관이 되고 이건 뭐 꼭 불법 체류자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녀 미국에서 태어나도 뭐 출생 시민권 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8명의 주 검찰총장 법무장관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2개 주가 그러니까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집행되기 거의 불가능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2개 도시도 따로 주정부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행정부를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민 이런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어느 한계에 가면은 법에 딱 부딪힙니다. 법에 부딪혀서 이게 법원에서 가려야지 되는 거.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가 최고인 거. 이렇게 되죠. 물론 지금은 이제 사법부가 많이 법무부도 그렇고 또 뭐 여러 부서가 판사
자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법부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어떤 때는 사법부가 있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의료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소수인종들의 의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멀리 펄쩍펄쩍 뛰어가려고 할지라도 여러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사면은 대통령의 완전한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로써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든 난민이 이미 허락을 받은 사람까지도 전부 미국에 오지 못하게 된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으로도 규제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임기 2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을 마구 때리고 폭행하고 그로 인해서 심장질환이 일어난 경관도 있고 어디가 그 장애가 된 그런 경관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한 모든 의사당 그 폭도들을 다 사면을 해버리니까 1580 몇 명인가를 사면하고 22년, 18년 이렇게 징역형을 받은 아주 극우 무장단체 리더들도 사면을 할 수는 없고 감형을 해서 다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전과자라는 건 있지만 감옥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이건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다. 백악관으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초대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대접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될 때 글쎄 여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사면은 트럼프만의 바이든도 하잖아. 바이든도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안토니 파우치 그리고 리스 체니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고 본인들의 가족들도 다 사면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다 보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선제 사면을 했어. 얘기하지만 그것도 비난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헌터 바이든을 사면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여론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아들이 설령 좀 지나치게 수사받고 지나치게 그런 법적인 잣대가 아들에게 들이대졌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된다. 그렇지 않을 때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명분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여론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오는 겁니다. 바이든도 그랬는데 트럼프는 왜 못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공화당이 그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법집행관들에게 폭행을 한 물론 그 뒤에는 또 부통령이라든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교수형에 처해버리자고 하고 막 불과 몇 비트 앞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날 그 아주 그 군중 심리에 이끌린 그 폭도들을 하고 거리가 몇 비트 사이에 도망친 이런 것은 뒤로 하고 일단 법과 집행을 강조하는 공화당이니까 법 집행관을 그렇게 폭행했는데도 다 사면해 버린다고 야구방망이로 경찰관을 막 때리고 케미컬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것들도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사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혐의로 판사가 수십 년 징역형을 내린 이런 무장단체 리더들도 감형을 해서 바로 석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수십 년 징역형을 미국에서 선고할 때는 그만큼 이제 죄가 위중하다, 심각하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부당해. 저 사람들 부당하게 박해받았어.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당신의 그 JD 벤스 부통령도 팍스 같은 데 인터뷰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를 하던데 경찰을 폭행한 폭도들을 사면은 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전부 사면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하는 케이스도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부당하게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살인자도 감옥에 안 가는데 그들은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역겹고 끔찍하다.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경관들이 법과 질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근데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경찰 노조가 경찰을 공격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형을 다 복역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런 성명과 함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찍 조기 석방이죠. 그건 뭐 사면까지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용감한 법집행관과 그 법집행관들의 가족이 치른 희생을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평가절하할 수가 있는가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범죄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완전히 책임지지 않을 경우 법집행관 공격을 해도 트럼프를 위해서 하는 공격이라면 벌받지 않는구나 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서 비슷한 폭력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많이는 아니에요. 공화당이 지금 이게 그 딜레마일 텐데 많이는 아니고 일부 몇몇 의원들이 이 사면이 말이 되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전 원내대표 당연하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탐 틸리스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트럼프의 결정에. 국회 이 의사당에서 미국의 의사당에서의 우리의 의원들의 안전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다. 또 역시 공화당의 상원 의원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는 법과 질서의 당이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데 경찰관을 공격한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이런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는 게 이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법과 질서를 얘기할 수 있는 당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젯밤에 이제 사설을 딱 웹사이트에 실었는데 제목이 법과 질서라고 물음표 붙였습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이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블루 스테이트가 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런 저런 변명을 붙이면서 다 범죄자들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법과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아니 공화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또 물음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폭력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내는 부적절한 메시지다. 굉장히 기만적이다. 트럼프의 유산에 이미 그 레가시에 오점이 딱 그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거의 1600건 가운데서 3분의 1이 경찰에 대한 폭행, 뭐 법집행 방해 등등의 뭐 심각한 혐의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스튜어트 로즈라는 그 오스 키퍼스의 그 리더입니다. 아주 그 무장 단체죠. 조직적으로 폭동을 기획하고 호텔에서 진두 지휘하면서 이게 참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국 그 뭐 스파이들이 미국에 침투를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통제권을 유엔에 넘길 수 있다. 아주 중무장한 그룹들이 대기를 했습니다. 18년 징역형을 받았죠. 경찰 목에 건 같은 거, 그 스턴건 같은 거 쏘고 2번이나 소화전으로 막 공격을 하고, 막 또 이제 성조기 깃대로 공격을 하고, 이 사람 1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고, 경찰을 발로 차고 하는 것은 아주 다반사였고요. 페퍼 스프레이. 그리고 또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무장단체의 엔리크 타리오라는 그 현장에 이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배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사람은 체포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뒤에서 다 조종한 혐의로 22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쭉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가시는 시작하면서 여기부터 오점이 생겼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사면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여기에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로이터와 입소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수감형을 마친 사람이 트럼프의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그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죄 인정하고 60일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여성입니다. 파멜라 햄펠. 제가 사진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2021년 1월 6일 폭동에 대해서 사면은 없어야지 되고, 사면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받아들인다면 의사당 경찰과 법치주의, 우리 국가를 내가 사랑해서 그때 잘못 알고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랑하는 국가를 모욕하는 거다. 유죄이기 때문에 내가 유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뭐 60일 징역살이를 했는데, 사면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죄 이제 사면되니까 그 기록은 없어지잖아요. 전과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가 가스라이팅, 잘못 세뇌돼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나의 사면된다고 해서 또 그 사면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내가 또 다시 그런 그 가스라이팅, 거짓 스토리에 뭐 어떤 힘을 보태는 것 아닌가. 나는 안 하겠다. 마가 할머니라는 별명이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가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런 그 어거지 역사를 쓰는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날 틀렸고 법을 어겼다. 사면은 없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처럼 백악관의 의사당 폭도들 사면한, 그런 사명 내지 가명한 폭도까지 초대를 한다면 이때는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에게 대해서 뭐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백악관까지 초대를 해서 미국이 더 분열되고 또 대통령이 지지를 좀 덜 받게 된다면 새로 이제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데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의 미국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애국자인데 당연히 백악관에 초대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 국경수비대에서 일하는데 잘 됐어, 다 체포돼야지 돼, 속이 시원해, 북치고 장구치면서 찬성해, 이런 의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 폭동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의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골든 에이지, 황금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의 50대 부통령 JD 벤스 부통령의 제일 처음 하는 역할이 장관, 이제 인준을 받은 장관들 선서할 때 딱 그 성경에 이제 뭐 한 손 들고, 한 손 대체적으로 오른손을 들죠. 왼손에 성경 위에 놓고 선서를 주도하는 건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뭐 대통령 그 취임식 첫날 인준을 받아서 예상대로 이제 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는다 안 얹는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취임식 날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은 이렇게 한쪽은 들었는데 손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이슈가 된 것 자체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하느님을 많이 찾고, 그날도 취임식에서 내가 암살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Make America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으라는 신의 가호였다 하면서 손을 안 얹었으니까 뭐 약간 가십성의 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핏 헥세스 이번 주말에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아마 법무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스캔들이 또 터졌네요. 두 번째 부인,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부인이랑 살고 있고요. 두 번째 부인을 굉장히 가정폭력으로 위협을 했다는 것을 처제인 것 같습니다. sister in law니까 뭐 그 동생인지 아니면 처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sister in law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핏 헥세스 후보는
본인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도 뭐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자 문제, 성폭행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100%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되는 그런 나오는 그런 뭐 혐의는 아니죠. 이게 뭐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둘째 그 부인의 시스터는 그랬다. 가정폭력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 둘째 부인은 또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이혼을 할 때 무슨 뭐 서명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에서 뭐 구체적으로 나 이 사람 인준에 반대하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최초의 미국 히스패닉계 국무장관이 됐지만 쿠바계잖아요. 조상들이. 그래서 공산주의 엄청 싫어하고 중국 엄청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히스패닉 그 페이지는 닫혔다고 하네요. 제가 이걸 미처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잠시라도 읽어볼까요? 최초의 히스패닉계. 장관들도 굉장히 많은데 장관 중에서도 조금 무게감이 뭐 약한 그 부처도 있고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외무장관이니까 뭐 1, 2, 3 안에 드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백악관의 스페인어 페이지가 폐쇄됐다고 하네요. 뭐 백악관에 취임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폐쇄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왜 폐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계속 페이지가 지금 안 넘어간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안 넘어가네요. 백악관 그 스페인어 웹사이트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을 때 2017년도에도 폐지가 됐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그 폐지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네요. 원래 스페인어 버전의 페이지가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아들 부시. 왜냐하면 아들 부시는 텍사스의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민자에 대해서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온정적이고 거기 히스패닉계가 워낙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화당 대통령이 해놨지만 민주당인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도 맞기도 하고 해서 계속 유지되다가 트럼프 그 대통령이 무조건 다 지우는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취임사에서도 히스패닉계와 흑인계에게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은 다 폐쇄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방항공국도 DEI 고용 중단해라 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DEI가 어퍼머티브 액션과 약간 비슷한 사회에서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죠. 그리고 지금 연방 DEI 부서의 스태프들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까지 동부 시간으로 5시인 것 같아요. 다 이제 유급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부서를 없애버린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예산관리국 뭐 이런 곳이 다 연방기구에서 모든 이런 DEI 프로그램을 끝낸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차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DEI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 좀 소외되고 인종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커뮤니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자 하는 뜻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그 시행이 됐었던 것이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의 모든 큰 대기업에서도 다 이걸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거 안 한다 하니까 대기업들이 또 다 노노노노 하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흑인 그 멤버들이 모이는 그런 코커스가 많이 있는데 그 흑인 멤버 코커스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의 코커스가 마가 공화당은 연방정부, 대학 캠퍼스, 미국 기업에서 흑인과 다른 소수인종 커뮤니티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차단하는 목표를 지금 세웠다. 이거는 나라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 공무원 노조도 너무 공무원들을 지금 신속하게 그 해고할 수 있는 이 같은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새로 누구 고용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새로 고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 아무 때나 쉽게 무슨 뭐 해고돼도 할 말 없어? 하는 뭐 이런 것에 서명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대학살의 뭐 시즌2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긍정적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미국은 정말로 황금기에 들어갈 수 있다.
디클라이닝을 멈추고 미국은 황금기에 들어간다. 오늘부터 취임 첫날부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그 불법 체류자 단속 철저하게 하는 거고 DEI 같은 거 완전히 없애는 거고 관세는 아직 2월 1일부터 시행할지 하지 않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했다가 또 뒤로 빠졌다 말했다가 뒤로 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신 그 많은 한인 유권자들은 야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을 야 이거 너무 잘 뽑았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로 황금기에 접어들려면 트럼프는 미국의 강점은 발전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깎아서 듣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대하게 말을 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을 탓할 수 없죠.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취임 연설에서 선언한 것처럼 미국을 황금기로 이끌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역학이나 그리고 그의 대담함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와 통합자가 되겠다고 유니파이어하고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레가시를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에서 정당이 공화당 이 상원과 하원 다 다수당이고 보조를 엄청 잘 맞추고 있죠. 그리고 국내의 적들이 예를 들어 민주당을 포함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럽고 아유 그냥 기다리고 지내야지 돼. 이렇게 기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본인들의 문제가 너무 커요. 이란 같은데 경제 문제 등등. 그래서 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8년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이라고 얘기하네요. 첫 번째 이제 딱 그 대통령에 나가려고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출생 그걸 얘기한 때가 2015년이죠. 그때부터 해서 10년 동안 본인에게 반대하는 모든 적들과 싸워서 다 이겼다. 그런데 그의 가장 강한 적은 여전히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케팅 공세에 나섰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맨하탄 트럼프 타워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데 그 58층을 구태여 68층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필요도 사실은 이제는 없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는 지금 좋게 물려받았죠. 나쁘다고 하지만 그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게 바이든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뭐 심지어 뭐 다른 나라에서 막 그 투자를 하도록 해서 오히려 투자한 나라만 지금 트럼프에게 바이든에게서 약속받은 그런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투자한 나라들은 뭐 현대, 삼성, 기아 얼마나 많이 미국의 기관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록적으로 지금 뭐 가스, 뭐 오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점점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장애물은 세계적인 수요에 달려 있다.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웬만하면 너무 미국이 얄미워서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살지도 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장점을 남용하면 단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것 남부 국경에서 군대를 사용하겠다. 아주 침략, 이민 자체를 침략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그 바이든이 엄청나게 처음에 초기에 실수를 해서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왔고 바이든이 나갈 때쯤 돼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안 들어오고 줄어들고 있는 지금은 0이에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보다 낮은 수준인데 계속 이것을 너무 많다 하면서 지나치게 끌고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추방 계획이 어디까지 멀리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또 뭐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자신의 그 약점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어야지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 된다. 이런 그 생각을 조금 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뭐 강경한 일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초당적인 그 합의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 이민에 있어서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플로리다주에서 파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온정심 같은 것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뭔가를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뭔가를 해야지 돼. 총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우파에서 이건 안 돼 하니까 탁 주저앉아 버렸고 이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드리머에 대해서는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좀 보호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과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도 내가 말을 약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말을 강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뭔가 좀 온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정말 황금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함 링컨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들은 그 같은 시대의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막 싸움만 하고 막 이런 것보다 통합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니파이어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길게는 이제 역사에 남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분열하는 그런 일들도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이 통합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는 제가 뒤에 뭐 어린아이들의 미래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밝았습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사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밝았다는 것이지 보통 대통령들의 취임사처럼 밝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주 소소한 당파성을 너무 많이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바이든 대통령 욕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당파성 같은 것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 대한 사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약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하는데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이 너무 많다. 이때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요. 뭐든지 나는 아무것도 사업에서도 여자에서도 정치에서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피해자야 하는 자기 연민. 그리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또 아첨하는데 너무 취약한 것. 뭐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또 독재자에 대한 경외심 이것도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피해 의식 같은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대통령이 돼서 할 일인데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지지자로부터 자꾸만 확인을 구현하려는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감옥에 간 사람을 본인의 충실한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성향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맥메스터 장군이 첫 번째 트럼프 임기 동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한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와 같이 일한 회고록을 썼는데 우리 자신과의 전쟁 이런 제목에서 트럼프가 너무 규칙성이 없다. 그런 건 그를 스스로에게 적이 되고 있다. 너무 규칙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이 자신에 대한 약함을 극복하는 것과 정책을 나가되 본인이 이제 본인의 정책이 호응을 받아서 당선된 것이니까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골든 에이지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골든 에이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테크 업계들 돈 주는 뭐 오일 업계들 이런 사람들과 막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얘기한 그 윌리엄 맥킨리와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골드 에이지가 아니라
막 처음에는 부흥도 하고 그랬어요. 관세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다른 외국으로부터 다 배척받는 그야말로 본인의 금권, 이런 금도금 시대, 그 길드 에이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두 가지를 극복하면 골드 에이지 가능하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아이코, 요즘에 너무 앞부분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인상 검토하고 있고 시행일은 2월 1일이 될 수 있답니다. 될 수 있다지. 이유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내고 있다. 그 펜타닐 원료 같은 것을 여기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정말 어뷰저야, 악용하는 사람이야, 국가야. 이러니까 중국이 이건 무역전쟁인데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국가가 어딨어. 중국은 일관적입니다. 승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중국도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 근데 10%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60% 중국에 관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시행된다 할지라도 훨씬 낫고요.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중국의 그런 그 사람이 이게 윈윈 해결책 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첫날 하겠다고 하다가 2월 1일이라고 했는데 25%잖아요.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보다 더 관세가 낮네요. 조금. 그렇게 되는 건데 유럽에 대해서도 우리 관세하겠다. 유럽이 연합이 우리를 너무 나쁘게 대우를 해. 그래서 공정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처음에는 트럼프에게 꾸벅 절했다가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치게 드네요. 왜냐면 어차피 총리 안 하겠다고 하니까 소신 있게 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도 대응한다.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다 올려와 있다. 미국의 엄청나게 큰 보복 관세 우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전부 다 뭐 1, 2, 3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중요하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이 같은 관세는 미국인에게 가격 높게 물건 사게 하고 또 외국도 다 똑같이 보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돈이 필요합니다. 관세를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내는 돈이지만 높여서 세금을 높여서 그걸 또 다시 부자들의 세금 감면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세율을 2배로 인상할 위협을 했다.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어제 보도거든요. 이것도 위협이기 때문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미국 우선 그런 이제 그 무역인데 다른 나라들이 여기 이제 한국도 들어갑니다. 보니까 OECD 그 국가니까는요, 뭐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OECD 협정 서명국들에게 아니 그 나라에서 미국 회사에 대해 미국 다국적 기업들 있죠, 특히 테크 업계들, 유럽에서 미국 테크 업계에 세금 뭐 내게 하잖아요. 막 테크 업계들이 어떤 그 방만한 그 이득을 취해가면서 뭔가 그쪽에서 뭐 탈세 비슷하게 한다 해서 세금을 많이 물게 하는데 이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불공평해 하면서 그들 국가의 국적의 사람이나 그들 그 국적의 회사도 미국에서 세금을 2배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건 관세를 넘어서 경제 전쟁이다 하면서 또다시 관세를 넘은 또 다른 그 위험을 얘기들을 합니다. 이래서요, 이 정권과 가까운 어떤 매체가 유리한 겁니다. 모든 것을 트럼프 그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팍스 뉴스에 전부 흘려주고 있어요. 왜 미국 대통령들이 서로 물러날 때 이렇게 손편지 써놓는 전통이 있잖아요.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지금 팍스에 먼저 보내줘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 먼저 가고 로스앤젤레스, 네바다주를 방문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는 허리케인이 있었던 곳이죠. 민주당이 버린 곳이야 하면서 그 당시에 뭐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막
좀 거짓 얘기 같은 거 많이 했었던 그런 곳이고 로스앤젤레스가 중요하죠.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이쪽 캘리포니아에 나의 아젠다를 많이 푸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빈 뉴섬도 받아야지 되잖아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바이든에게 졌는데 나를 다시 뽑아줘서 감사 인사하러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이제 방문하는 첫 번째 일정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